안녕하십니까, 소마시네마입니다. 자, 오늘은 룸 넥스트 도어를 좀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봉한 지가 사실 좀 지났는데요. 저한테 개인적으로는 약간 우여곡절이 있는 영화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두 번을 봤는데, 처음 봤을 때는 저희 지역에서 좀 먼 거리의 극장을 갔는데, 하필이면 그 극장이 또 뭔가 그, 그 사운드, 잡음 같은 게 들리는 그런 극장이어서, 다시 한번 좀 제대로 보고 싶어가지고, 최근에 다시 한번 봤습니다. 자, 룸 넥스트 도어는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의 스페인을 대표하는 거장이죠. 페드로 알모도바르의 첫 번째 영화고요. 이번 베니스 영화제에서 그랑프리를 수상한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뭐 중론이 다 이 영화에 대해서 아주 높은 평가를 하고 있고요. 자, 이 작품은 원래 시그리트 누네즈라고 하는 이 작가의 어떻게 지내오라는 작품이 원작이고요. 이 작품은 이제 그 영어권 소설입니다. 국내에도 이렇게 출판이 됐고요. 페드로 알모도보르는 뭐 이게 물론 아트하우스 계열에 국한되긴 합니다만 뭐 세계적인 거장이고 이미 1980년대에 등장을 했어요. 70년대부터 영화계에 활동을 했고요. 80년대부터 이미 주목받는 작품들을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뭐 제가 볼 수 없는 영화였던 시기, 아주 이제 초반기에는 좀 자극적인 성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그런 영화들이 많았었죠. 욕망에 관련된 얘기들을 되게 그 원색적인 화면에 구사해내는 아주 뭐 자기만의 스타일을 구축한 정말 옷대를 이룬 작가주의 이론에 걸맞는 그런 감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선 좀 이 인생이라든가 삶을 또 이제 성찰하는 되게 성숙한 시선의 영화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룸 넥스트 도어는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작품입니다. 자, 룸 넥스트 도어에 대한 전반적 평가는 지금 북미는 개봉을 안 했고요. 아마도 아카데미상 시즌에 맞춰서 12월 20일경에 북미 개봉을 할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캐스팅이 틸다 스윈턴과 줄리안 무어니까 미국 내에도 존재하는 아트하우스 계열의 그 관객들에게는 어필할 만한 요소들이 있는 거고요. 일단은 국내 경우도 최저 6점에서 최고 9점까지 높은 평가를 받아주었던 영화입니다. 좀 힌트가 될 수 있는데, 일종의 그 사회적인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세 명의 인물에 가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펼쳐지고, 이게 그 시대, 알마도바르도 이제 그 프랑코 시절부터 어린 시절을 보내고 나서 68세대라고 불리우죠. 그러니까 미국의 이 유럽의 20세기의 중반에 가장 이상주의적 시대를 돌파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그 노년을 보내면서 가지고 있는 근심들을 좀 이 영화에도 담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틸다 스윈턴이 연기하는 마사가 주인공이고요. 그다음에 영화의 화자 또는 관찰자 그리고 관객의 대치자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은 이제 줄리엔 무어가 연기하는 잉그리트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3의 인물로 데미안 역할의 존 터트로가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세 명이 이제 일종의 이 동세대의 주인공들이고요. 이제 히피 공동체, 그다음에 이제 그 이데올로기 운동들이 많이 펼쳐졌던 60년대의 그 68세대들을 상징하는 인물들이라고 말 수 있겠죠. 일단 이 영화의 첫 장면이 이 영화의 주제 의식을 잘 물어보는 장면입니다. 이 그 영화의 주인공인 줄리안 무어가 연기하는 인물은 작가죠. 꽤 유명한 작가고요. 잉그리드라고 하는 인물이고 사인회를 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영화의 시작은 배경은 뉴욕이고요. 근데 이 영화에 이제 벌써 색채 감각 같은 게 벌써 두드러지게 원색에 이제 원이 잡혀 있는 표지가 인상적인데 여기서 이제 이 영화에 시작하는 잉그리트에게 이제 질문을 던지는 두 명의 인물과 그다음 정보를 주는 한 명의 인물이 있어요. 일단은 영화에 연결되는 마사가 지금 암에 걸려서 이 맨하튼에 있는 암병동에 있다는 얘기를 전해주는 거는 과거에 친구였던 스텔라라고 하는 인물이고요. 그 다음에 이 영화에서 마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두 가지 이 영화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한 독자는 이 영화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소설인데 이 작품인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냐 그러니까 그게 근심이다라는 이야기를 잉그리드가 해요. 그러니까 잉그리드가 이제 그 세대죠. 아까 페드로 알모도바르와 이 동세들이 이제 직면한 개인의 삶에 있어서의 거의 말년에 대한 죽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전작들이었던 페인 앤 글로리 같은 영화들도 이제 그런 근심, 개인의 자전적 영화였는데 알마도바르의 그런 이야기들의 연장선상에 있는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 또 성적인 측면까지 포함되는 것이 이제 알마도바르의 이야기고, 그 이 삶과 성이라고 하는 주제는 알마도바르 영화의 평생의 주제죠. 그리고 한 명의 그 독자가 한 명 더 등장을 해요. 여기 이제 그 사인을 해주고 있죠. 여기 이제 이 지금 얼굴이 슬쩍 지나가는 이 독자는 그 사인을 해달라고 하면서 그 부탁을 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이제 자기 사인도 자기랑 여자친구랑 그 LGBT인 거죠. 그 친구랑 좋아하는 작가가 잉그리트고, 잉그리트의 사인을 받으면서 그 여자친구의 이름을 갖다가 대주고 누구를 위하여 누구에게 사인해, 그리고 다시는 안 그럴게라는 사인을 해야 하는 그 말을 하는 그런 걸 부탁을 합니다. 그걸 이제 흐뭇하게 보는 게 잉그리트인 거죠. 삶을 이제 아직까지 그 어떻게 보면 이 애증 관계 같은 것들을, 로맨스를 펼치고 있는 젊은 세대들에 대한 좀 그런 시선, 이런 것들이 따뜻하게 담겨져 있어요. 알마도바르는 뭐 유명한 공인된 게이 감독이기도 하니까요. 자,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제 그 두 가지 질문이니까 영화의 주제 두 가지죠. 그러니까 이제 죽음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잉그리트가 실제로 영화에서 계속 죽음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랑에 대한 이 죽음과 대변되는, 뭐 우리가 이제 그 죽음과 성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제 알마도바르 영화 내에서는 내내 다루지던 문제였었고, 가장 그 초창기에 그 문제작이었던 마타도로 같은 영화에서 아주 정면으로 다뤘던 문제죠. 그 질문을 다시 이 영화에도 똑같이 던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과 죽음, 성과 죽음, 뭐 이런 문제인 겁니다. 그런 문제를 던지고 있다는 던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초창기 영화들에 비하면 이 영화는 훨씬 부드럽고 성숙한, 그리고 노년의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 영화니까요. 훨씬 점잖죠, 영화적으로는. 그리고 뭐 그 다음에 이제 스텔라라고 하는 극중 친구에게 마사, 틸다 스윈턴이 연기하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들을, 마사와 잉그리트는 오랫동안 교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잉그리트가 강을 가로지어서 뉴욕을 가로질러서 그 다음에 이제 마사를 만나게 되는 거죠. 마사는 안병동에서 자기가 이제 그 암 말기에 해당되는 인물이고요. 자궁경부암이에요. 암 말기에 해당되는 인물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각종 실험에, 각종 투약의 이제 실험 대상, 모르모트가 되었다는 표현을 쓰면서 처음 만났을 땐 되게 유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증과 우울증이 오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영화는 이제 그 둘의 만남이 이제 계속 이어져요. 그러니까 원래 옛날 그 젊은 시절에 그 친구들이었죠. 가장 젊었을 때라고 하는 건 대략 이 영화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이들의 나이를 짐작해 보고, 베트남 전이라든가 뭐 이런 이야기, 베트남 전 얘기는 안 하는군요. 하여튼 그런 이야기들 하는 거 봤을 때는 이제 대략 이들의 나이를 추측해 볼 수 있겠죠. 80년대 활동을 했었던 사람들이니까 대략 그 지금 68세대라고 말하면 정확하지는 않겠군요. 68이 한 48년생쯤 되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고, 이 사람들이 한 20대니까 60년대생쯤, 그러니까 68세대 이후의 세대들이 되겠습니다. 알마도바르의 경우도 대략 나이가 한 49년생이니까 알마도바르는 거의 68세대에 해당되는 사람이고요. 자, 이 사람들이 약간 그보다는 좀 어린 80년대 뉴욕에 한참 활동기랄까, 아직 이상주의가 남아있던 시기죠. 레이건 시대네요. 신자유주의가 본격화되기 될 때쯤 시대네요. 자, 그런 시대를 보냈던 사람들이에요. 되게 역동적이었던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고, 이거는 이제 지금 주인공인 마사의 지금 이 집입니다. 이게 컬러풀한 가구 배치, 되게 과감하게 빨간색이라든가 원색을 사용하고 있는 그 알마도바르 스타일의 그 프로덕션 디자인도 눈에 띄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상징하는 것이 이제 벽에 걸려 있는, 이 사람은 종군 기자였으니까 평생 종군 기자였던 인물이었고, 마사는 되게 역동적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종군 기자라는 것도 사실 의미심장한 게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늘 곁에서 봐왔던 사람이죠. 전쟁이라고 하는 울타리에서. 그래서 영화의 초반부 대상에는 이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표현 같은 것들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영화 속에는 가족 사진 같은 게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이제 취재 사진 같은 현장의 모습,
그 다음에 자기 본인의 사진이 있죠.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일에 미쳐서 살았던, 그러니까 가족은 조금 뒤에 문제였던 사람이에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젊은 시절을 보냈던 그런 모습들 같은 것들을 상징하는 인물이기도 하죠. 마사는. 기본적으로 잉그리트는 이 글의 그 일종의 듣는 역할을 상당히 많이 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근심을, 우리들의 근심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요. 영화의 일종의 화자이긴 한데 주로 들어주죠. 들어주고 그 다음에 양자에 해당되는 지금 잉그리트라고 하는 개인적으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친구의, 마사라고 하는 친구의 틸다 스윈턴이 연기하는 인물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는 인물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과거의 연인이었던 존 토트로가 연기하는 데미언의 세상에 대한 근심을 또 들어주는 인물이기도 해요. 물론 자기의 입장을 펼치기도 하는데, 자 어쨌든 간에 이 둘은 만남을 가지게 되고 우정을 쌓아가, 다시 이제 되돌린 우정을 쌓아가고 있고, 마사 이제 외로운 현재 혼자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 마사를 갖다가 이제 잉그리트가 그 돌본다기보다는 곁에 있어주죠. 그러니까 이 영화의 제목이 룸 넥스트 도어라는 거는 옆방에 있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영화에서 이제 마사는 결과적으로 이제 항암 치료 이 교과적에서 되게 길게 서술되거든요.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왜 알모도바르가 이 마사의 전사를 갖다가 되게 길게 얘기하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젊은 시절의 이야기를 하는 유일한 인물은 마사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인물이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 회상 장면, 피드백, 이 저기 뭐야, 그 옛날 장면으로 피드백을 해가지고 보여주는 장면들은 대부분 유일하게 마사의 장면만 나옵니다. 잉그리트는 거의 자기의 젊은 시절 얘기를 데미안 같은 사람들과의 얘기, 동세대의 이야기들이죠. 나눌 뿐이지 이렇게 보여주진 않거든요. 그러면서 잉그리트는 자신과 딸과의 관계를 되게 또 마사는 설명을 합니다. 이 지금 베트남 세대구나. 그러고 보니까 나중 보니까요. 지금 10대 시절에 그 베트남 전쟁 말기 70년대 초반이죠. 말기에 이 마사는 그 남자친구를 임신하게 된 과정을 이제 설명하게 되는 거예요. 남자친구를 임신한 게 아니죠. 남자친구가 어떻게 임신하게 되었는가 설명하는데, 이 베트남 파병을 갔던 젊은 그 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이 친구 사이에 이제 아기를, 지금 이제 영화 극 중에는 거의 후반부에 등장하는 딸을 임신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사의 유일한 혈육은 이제 그 딸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는 딸과의 관계가 왜 소원한가의 문제였어요. 사실은 이제 그거는 개인의 문제라고 말하기 사실 좀 어렵고, 이 젊은 시절에 마사가 우연히 이제 임신하게 된 남자가 원래는 이제 전 남자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이제 베트남전 말기에 갔다 와서 망가져서 돌아오게 된 스토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음을 맞닥뜨리는 경험을 한 남자가 왜 망가졌고, 그 망가진 남자를 갖다가 이 잉그리트는 어쨌든 마사는 품어주려고 했었던 거죠. 그 품어주는 과정에서 아이를 낳게 되었던 거고, 그 아이는 시대가 바뀌면서 이 엄마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 엄마가 그걸 제대로 설명하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이제 약간의 그 알마도바르 특유의 좀 그 후회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게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니까 자식에게 자신의 상황을 충분히 설명해 주거나 그것을 충분히 이야기하지 못한다. 그 엄마에 관련된 영화들, 알마도바르 영화 되게 많으니까요. 뭐 그런 이야기들 되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룸 넥스트 도에서도 이제 그런 엄마예요. 그러니까 자기 일은 되게 열심히 한 사람이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조금은 이기적인 사람이고, 그 다음에 딸에게는 그런 자기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는데 또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 걸 계승해주는 인물은 의외로 잉그리트라고 할 수 있는, 남이라고 할 수 있는 잉그리트가 그 영화의 후반부에서 그걸 계승해주는 인물로 등장을 하는데, 영화에서는 지금 이 눈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분홍색 눈이 등장하고요. 영화의 이제 눈 장면은 이 어떤 것들 이야기가 조응이 되냐면, 제임스 조이스의 단편이었던 망자들이라고 하는 이 더블린 사람들이라고 하는 단편들 속에 들어 있어요. 그 짧은 단편이고, 이 영화에서 직접 인용된 것은 존 휴스턴 감독의 그 유작입니다. 88년도인가요? 87년도인가? 더 데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내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영화인데요. 제임스 조이스의 이 망자에 대한 이야기, 영화 직접적으로 인용되는 장면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영화 속 영화로.
버스터 키튼의 영화와 이 영화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영화에서 이제 초반부에는 자기 방에서 이 지금 그 떠나기 이 사람이 결과적으로 마사가 계획을 두고 있죠. 이 사람은 그 자기 삶을 되게 능동적으로 살았던 사람인데 죽음은 어쩔 수 없이 다가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 눈을 쳐다보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이게 그러면서 기후 위기가 가져온 뭐 농담 비슷하게 기후에 가져온 뭐 좋은 점 하나는 있다. 분홍색 눈이 내리고 있다.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영화에서 눈이 세 번이 나옵니다. 세 번이 등장을 합니다. 눈이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아까 얘기했던 존 휴스톤의 영화를 보는 장면에 한 번 또 눈이 등장을 하고요. 그 장면에서는 이 영화의 그 제임스 조이스의 소설 속에 나오는 눈이 내리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건 산자와 망자 위에 뭐 이렇게 내리고 있다 이런 식의 인용문들이 그 대사가 나오고 마지막 장면에는 그 인용을 약간 변형을 해서 다시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눈이 나옵니다. 자, 되게 그 인생 자체를 좀 바라보는 그 눈 자체가 이게 그런 시선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가 뭐 그 감정이 한 가지의 감정으로 국한되는 영화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토리는 이제 주제도 여러 가지고요. 마사는 그 항암 치료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영화의 전반부에 이제 그 잉그리드와의 대화들, 영화가 이제 크게 앞부분에 마사란 인물에 대한 이해가 좀 들어 있고, 그 다음에 영화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공간을 바꿔서 우드스탁 근처에 있는 펜션에서 이제 영화가 마무리되거든요. 요거 그 공간인데 그것을 이제 이 마사가 원하는 바는 그것이죠. 그 잉그리드가 그 룸 넥스트 도어에 내 옆에 있어주길 바라는 거예요. 자기는 죽음을 선택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앞에 이제 이야기 중에 자기와 자녀를 잉태하게 된 남자친구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아까 전쟁터에 갔다 온 다음에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의 그 죽음에 대해 이야기한 장면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 장면이 이제 죽음을 봤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포죠. 그것에 주한 이제 PTSD 같은 증세로 인해서 실제로 그냥 빈집이 불타고 있는데 저기 뛰어들어서 그 남자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남편에게 해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전해 들은 어린 딸은 그 저 남편이 본 것은 그러니까 그 자기의 아버지 친부죠. 실제로 만나지 못한 친부가 이미 그 전에 사망을 했기 때문에 친부가 본 것은 자기를 구하기 위해서 뛰어들어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자기의 그런 뭐 그 오해 이제 엄마와의 갭은 이제 더 이상 벌어지게 되고 그래서 엄마가 지금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틸다 스윈턴이 연기하는 마사도 딸을 부르지 않고요. 딸도 오지 않는 냉랭한 상황. 그러면서 이제 서운함 같은 걸 얘기하죠. 내가 항암치료를 포기했다고 하니까 그건 엄마 선택이죠라고 되게 남처럼 얘기하더라. 나는 딸을 불러낼 자신이 없다. 그래서 이제 잉그리드에게 부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잉그리드도 고민을 합니다. 물론 그 선뜻 받아들이기 되게 어려운 제안이죠. 이 죽음을 그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내가 그 곁에 있어준다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방조가 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과연 선택하기가 쉬운 문제가 아닌데 잉그리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면 직접 부딪히기로 하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안을 받고 돌아가는 길에 전화를 해서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틸다 스윈턴이 연기하는 마사는 나름대로 계획을 되게 많이 세워서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추억이 있는 공간이 아니었고 아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되게 편안한 상황 속에서 그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 그리고 이 곁에 있는 잉그리드는 곁에만 있어 줘야 되지만 내가 그 사람 잉그리드에게도 피해를 주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잉그리드하고 이제 잉그리드의 차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 영화에서 이제 두드러진 게 이 색깔의 사용입니다. 이 지금 마사의 전 남자친구, 그러니까 자신의 딸의 친부의 사망 이야기를 다룰 때도 이 빨간색 픽업 트럭에서 그 살아가고 있거든요. 보통 영화에서 이 영화는 색깔 사용을 영화의 등장인물들이 되게 녹색 계열, 그 다음에 그의 보색이라고 할 수 있는 빨간색 계열의 옷을
많이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영화 속에 등장하는 그 일광욕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사용되는 채널 이 뭐죠? 그 안락 의자, 이 의자의 경우에도 일광욕 의자에도 빨간색과 녹색이 강하게 대비를 이루거든요. 그래서 두 등장 인물들은 그 색깔의 사용을 갖다가 어떻게 이 영화를 보면서 보고 있는지도 되게 흥미롭습니다. 주인공인 잉그리트 줄리엔 무어가 그 가지고 있는 볼보 차량도 빨간색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아까 그 회상담 속에 나오는 이 마사의 그 딸의 친부 이 사람의 경우도 빨간색 차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구 전쟁터를 영화 속에 전쟁터를 갔다 온 인물은 마사의 그 전 남친이자 딸의 친부였던 사람이 전쟁에 직접 참여했다가 온 사람이고, 그다음에 마사가 그 죽음에 그 종군 기자로서 갔다 온 사람이죠. 삶과 죽음이 일상이었던 공간을 다녀온 두 명의 인물이고, 영화 속에서는 뭐 두 인물 중에 한 인물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자기가 PTSD에 시달리다가 사망하게 되고, 마사는 이제 이 영화 속에서는 적어도 죽음을 먼저 경험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죽음을 목격했다 같은 사람인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은 그 죽음의 경험을 계속 유예받기보다는 능동적으로 자신의 삶을, 이제 자신의 죽음을 선택하려고 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으로 뭐 안락사를 지지한다,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사실은 어려운데, 이 영화에서 사실 안락사 또는 조력 자살이라고 하는 것들 자체가 뭐 어떤 용어를 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뭐 어떻게 뭐가 정답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아마 알마도버르는 그 여태까지 생을 살면서 이 영화도 좀 마사의 입장에 조금 더 가까운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만. 자, 어쨌든 되게 멋있는 공간인데요. 이 공간이 어쨌든 우드스탁의 근처라는 이 영화 속 대사가 나와요. 그것도 약간 그 이 당시에 68세대들에 해당되는 그 시기를 통과한 사람들에 있어서는 우드스탁이라는 그 지역적 공간이 주는 또 그런 특성이 있죠. 어쨌든 대자연과 맞물려 있는 공간에 되게 외딴 펜션에 한 달을 렌트를 해서 살게 됩니다. 이 둘이. 자, 그러면서 이 되게 멋진 공간이고 뭐 무척 비싼 공간일 겁니다. 어쨌든 마사는 그 뉴욕 타임즈의 종군 기자로 근무했으니만큼 되게 프로 기자로 잘 나가던 사람이고, 잉그리트는 그 옆에서 마사의 곁에서 자신이 해볼 수 없는 두려워하는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영화가 그렇다고 뭐 칙칙하거나 무겁기만 한 건 아니에요. 마사는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고 있는 인물이긴 합니다만 그 남은 순간들을 즐기고 있어요. 근데 이 즐긴다는 건 되게 고통스러운 측면의 반이기도 하죠. 뭐냐면 평생 글을 쓰고 글을 읽던 사람이지만 이제 말년에는 글을 읽거나 쓰기가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 자신이 즐길 수 있는 걸 더 이상 즐길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던 거죠. 자, 그래서 이 생명력의 개념에는 이 죽음의 이 영화의 대사들을 보면 이 마사가 이야기하는 에피소드 중에 종군 기자로서 어떤 수사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그 자신이 사진 기자와 함께 찾았던 이라크에 끝까지 남았었던 그 남자 수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 남자 수사들은 육체적 쾌락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일종의 말하자면 그 남성끼리의 사랑을 나누던 뭐 그런 존재들이란 얘기를 하는데, 뭐 그걸 문제 삼는 그런 입장이 전혀 아니니까 대신 그 죽음이라는 것을 앞두고 나서 그것들 구원해 줄 수 있는 그 무언가가 바로 성적인 것이다라는 이야기 같은 것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에 대해서도 이제 생명력이라는 부분들과 성적인 부분, 사랑이라고 하는 측면을 같이 결부시켜서 이야기합니다. 물론 영화 속에는 그걸 묘사하거나 이런 장면들은 별로 드러나지만은 않죠. 둘은 어쨌든 우정의 관계고, 마사와 잉그리트의 경우에는요. 자, 어쨌든 그 마사 이 영화에 이제 등장하게 하는 장면에서 이 틸다 스윈튼이 연기하는 마사가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총기를 좀 많이 잃어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신이 챙겨왔어야 될 그 극약을 다크웹에서 구했다는 설정이에요.
극약을 갖다가 놓고 오게 되고 그 극약을 이제 찾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자기가 돌아올지 몰랐던 자기 방을 한번 쓱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자기의 그 먹어야 될 약을 직접 보여주지 않는데요. 그 약에 들어있는 봉투만 이렇게 굿바이라고 쓰여 있죠. 이것을 갖다가 이제 잉그리트가 발견해서 줍니다. 그러니까 잉그리트는 엄밀히 말하면 이제 이 영화에서는 윤리적인 논란을 항상 뭐 알마도바르는 던지는데 주저하지 않는 감독입니다만 말하자면 어떻게 찾아보면 그 협력자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임자, 최소한 방임자이거나 아니면 지켜본 사람인 거죠. 자, 근데 그 확신이 이제 이 처음에도 의문을 갖고 있던 그 생각이 점차 똑같은 대사를 하게 되거든요. 줄리엔 무어, 마사, 틸다 스윈턴이 내 삶의 존엄을 유지하고 싶다는 것에 대한 동의하는 입장을 후반부에 데미언과의 대화에서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데미언이라는 인물이 동시에 이제 존 터트로가 연기하는 데미언이라는 인물은 사실은 마사와 잉그리트와 모두 젊은 시절에 연관이 있었던 인물이고요. 그 사람도 잉그리트와의 사랑, 마사와의 잉그리트를 아직까지 연모하는 마음이 있고, 그다음에 마사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젊은 날의 이상주의에 대한 그런 그 좌절감 같은 걸 토로하는 인물입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잉그리트는 그래도 그런 절망적인 말들을 갖다가 사람들한테 말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이 둘의 이제 관계가 언뜻 언급되는데 이곳은 이제 이 데미안이라는 인물은 아마 알마도바르가 갖고 있는 시대에 대한 걱정, 시대에 대한 근심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 인물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강연을 다니는 사람이고요. 기후 위기라든가 지구의 위기에 대응하는 인간들에 대한 절망감들을 그대로 대신 표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기후 위기의 가장 큰 적은 신자유주의와 극우파의 득세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둘 다 이루어지고 있는 서구 사회에 대한 뭐 서구 사회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대체로 서구 사회 풍경이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을 이 데미언의 입을 빌어서 얘기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잉그리트는 이런 데미안에게 개인의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마사 틸다 스윈턴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나는 그녀를 통해서 그런 절망적 생각들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 법적인 도움이 필요할 거라는 데미언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영화에서 이제 마사 틸다 스윈턴은 잉그리트에게 일종의 예고를 합니다. 이 자기의 방, 이 펜션, 아주 좋은 펜션의 위층에 자기가 볕이 잘 드는 위치에 자기가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밑에 층에 이제 잉그리트가 살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룸 넥스트 도어가 아니라 뭐 밑에 있는 문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문을 자기가 잘 때 항상 문을 열어놓을 거다. 그러다가 닫혀 있으면 그 일이 일어난 거다. 이렇게 얘기를 언뜻 해주는 거죠. 그러면 넌 절대 모른다고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해 나가는 과정이 이제 천천히 전개되는데 영화가 이제 그 음악 감독님 있어요. 이글레시아스 감독님이라고 사운드 트랙이 되게 클래시컬한 음악으로 되게 그 영화의 리듬감 같은 게 또 아주 묵직하니 짧고 알립니다. 그래서 이들 대화 하나가 되게 정말 주옥 같다고 말하는 그런 대화들이 나눠지게 되고 삶의 통찰이라든가 죽음의 문제에 대한 이제 깊은 인식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을 아주 진지하게 나누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틸다 스윈턴이 지금 입고 있는 빨간 옷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이게 기호적으로 되게 이 인물들이 입고 있는 옷을 잘 보면 재밌어요. 그러니까 지금 줄리안 무어가 지금 녹색 자켓을 입고 있는데 안에 보면 되게 빨간색 니트를 입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항상 이 영화 속의 등장인물들이 빨간색과 보색인 그 녹색을 같이 입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대략 이 마사에 대한 걱정,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을 때 보면 틸다 스윈턴이 이제 일종의 녹색 옷을 많이 입고 있는 경향이 있고요.
그 마지막에 이제 그 후반부에 갔을 때는 녹색 옷을 입고 있는데 이 죽을 때 이 틸다 스윈턴이 항상 앉아 있는 의자는 그 안락 의자, 그 일광욕 의자인데 그 의자는 녹색 의자거든요. 그러면 반면에 옆에 있는 빨간 의자에는 이제 줄리안 무어가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자와 삶과 죽음을 의미하는 컬러인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 그렇게 사용됐어요. 뭐 100% 일치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것들을 이제 보색으로 사용되고 이 잉그리트가 죽음에 대한 걱정을 할 때는 녹색 계열의 옷을 입는 쪽이 많고 그다음에 그런 생각에서 좀 자유로워졌을 때는 또 빨간색을 옷을 입을 수도 있고 그래서 등장 인물들이 상황에 따라서 이것을 막 녹색 계열과 빨간색 계열을 좀 바꿔 있거든요. 그런 장면들이 잘 사용되고 있고요. 그래서 영화 속에서는 이 지금 두 인물이 일종의 이렇게 겹쳐지는 장면도 이 일종의 일이 일어난 다음에 펼쳐지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 일종의 이제 우연에 의해서 일종의 그 자기 마사가 죽음을 맞이했다는 생각을 한번 겪었던 일종의 연습이죠. 뭐 의도한 연습은 아니었습니다만 그 연습을 겪었던 잉그리트가 지금 그 잠을 잠들어 있는 이 마사의 뒤에 곁에서 같이 누워서 있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이 장면에서도 이제 마사도 그래서 깨닫고 되게 안락함을 느끼며 눈을 뜨는 장면이 등장을 하거든요. 이 두 사람의 이제 감정적 교류 같은 것들이 잘 표현되는 장면이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말씀했던 장면의 이 의자가 이제 이 녹색 의자고요. 그다음 여기 빨간색 의자가 보이죠. 등장인물은 지금 여기 이 장면에서는 잉그리트 이 마사가 되게 분홍색 옷을 입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그 일단은 지금 편안함을 느끼고 있는 장면, 그러니까 생명력을 느끼고 있는 장면이라고 말 할 수 있겠어요. 물론 생명력의 색깔이 아주 완전 빨간색은 아니니까 조금씩 시들어간다는 느낌은 좀 들죠. 자,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이제 지금 잉그리트의 녹색 폴라티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 자체가 이제 영화에서 컬러를 사용하는 알마도바로의 연출이 또 기가 막히게 작동이 되는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이 의상 구경만 해도 알마도바로의 영화에서는 뭔가 재미있는 부분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장면도 지금 쇠약해진 마사가 이 숙소 부근의 장소를 이제 산책하다가 되게 쉬게 되거든요. 누워서 편하게 되어 있는 상태고요. 또 이 장면들은 이제 뒤에 맞물려 있어요. 이제 지금 이제 영화의 중후반부로 넘어갔을 때 등장하는 장면들입니다. 자, 여기도 이제 소파의 경우도 빨간색과 녹색이 보색을 이루고 있는 장면이고요. 여기서도 마사가 빨간색 옷이 들어가 있는 옷에 뭔가 되게 컬러풀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버스터 키튼의 영화를 보면서 되게 웃으면서 영화를 보고 그 다음에 그 장면에 누워서 이 잉그리트에게 제임스 조이스 아까 얘기했던 제임스 조이스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존 휴스턴의 그더 데드 망자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게 틀어달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영화 속에 있는 장면 중에 눈이 내리는 장면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이렇게 확인하게 되는 위에서 아래에서 위를 쳐다보는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잉그리트가. 근데 이거는 이제 사실은 삶의 위치와 삶과 죽음의 위치가 아래와 위로, 그러니까 이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하늘로 바라보는 거니까 카톨릭의 영향이 큰 알마도바르의 입장에서는 저 하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 하늘,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저 위에 있는 것이니까요. 위를 쳐다본다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천국의 문이 닫혀버렸다는 것은 이제 그 모든 것이 끝났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 뭐 그런 상징적인 영화적 사용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에서 이 장면에서 이제 둘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흥미로운 주제의 책 같은 것도 보고 있죠. 이건 이제 리처드 버튼과 엘리자베스 테일러에 관련된 책을 같이 둘이 보는 서점 등을 읽는 장면들도 등장을 하고요. 근데 이 장면에서도 이제 이 되게 두꺼운 책이거든요. 그 두꺼운 책에 되게 흥미롭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마사는 내가 죽을 때까지 다 읽지 못할 것 같아라고 이야기하면서 책을 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잉그리트가 사서 보죠. 자, 그러면서 이 둘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느 날 잉그리트가 그 외출을 한 장면에서 이 근심에 대한 이야기를 깨닫고 그다음에 마사에게 많은 걸 배웠다고
일종의 이야기를 전하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자, 그리고 마사는 이런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장면에서도 이 옷이 보시면 노란색인 것 같지만 약간 이제 연두색 계열의 색깔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진한 녹색이 아니라 거의 이제 완성된 톤의 느낌으로, 그다음에 화장을 되게 이쁘게 빨갛게 입술을 칠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용히 숨을 거두죠. 그러고 나서 영화의 이제 후반부에 더 이야기를 더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게 생과 결국 맞닿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영화 속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삶과 죽음이고, 잉그리트가 결국 깨닫는 것도 결국 우리가 근심하고 있는 세상에 대한 것이 꼭 멸망이라고 하는 글자, 그 절망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의 삶이라고 하는 것과 또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꼭 육화되어 있는 삶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세대들로 연결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영화의 에필로그에 해당되는 엔딩 시퀀스까지 해당되는 부분에서는 또 새로운 이야기를 던져주면서 이 잉그리트가 이제 되게 편안해진 표정의 위치로, 마사의 위치로 똑같이 등장하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손님이 한 명 찾아오고요. 이 영화에서 이제 후반부에 이 잉그리트가 마사가 이제 이 죽음을 맞이한 다음에 일종의 이 되게 보수적 입장, 이 안락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그런 보수주의자와 만나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새로운 어떤 손님을 또 맞이하게 되면서 영화의 앞부분에서 마사가 잉그리트에게 아침을 제공했던 것 같은, 차를 제공했던 모습과 같은 위치에 잉그리트가 자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존재의 부재는 다시 그 존재의 부재를 상징하는 거고요. 이 잉그리트라고 하는 인물은 사실 영화 전반부에 죽음을 두려워하던 사람에서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되게 자연스러운 삶의 순환으로 이해하는 경향의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가치관 자체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자면 줄리안 무어는 굉장한 연기파 배우고 이미 성숙한 인물이었지만 이 죽음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 역시도 더 성숙해진 인물로 영화에서 성장을 이루는 인물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사라고 하는 존재 역시도 영화에서는 중간에서 퇴장을 하지만, 중후반부 퇴장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사라진 존재가 아니다라는 표현의 양식들을 보여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장이, 이제 노년의 거장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이렇게 영화적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되게 알마도바르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넘쳐나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관련된 영화이지만,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영화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코 이 영화가 또 우울한 영화냐 하면 또 그렇지도 않은 영화거든요.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영화 속에 마지막에 이제 눈을 마주치고 눈이 떨어지면서 이 영화 속 아까 언급되었던 제임스 조이스의 대사를 약간 이제 비튼 영화의 마지막 대사들이 나오면서 삶에 대해서 깊이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영화가 아니었나. 그래서 되게 기쁘게 맞이한 영화적 경험이어서 영화가 또 되게 흥미로운 영화였어요. 그래서 알마도바르의 영화들이 이제 되게 스페인이라고 하는 공간적 특성에서 처음으로 벗어나서 헐리우드에 되게 유명 배우들이 출연을 하고, 그들을 통해서 좀 더 보편적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제 자국 영화들이 갖고 있는 그런 좀 토속적인 질감들이 좀 없어지면 영화적 매력이 좀 떨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이 룬 넥스트 도어는 보편적 주제를 자기 스타일로 되게 잘 풀어낸 스타일의 영화라서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거고, 베니스에서 이 영화가 그게 환영받았던 부분들도 그런 보편적 지점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조금 영화가 당연히 드라마 장르이니까 무슨 뭔가 영화에서 되게 스펙타클한 걸 기다리는 분들에게는 적합하지 않겠지만, 사실 이 틸다 스윈턴과 줄리엔 무어가 거의 메이크업을 신경 쓰지 않고 되게 노년의 얼굴들을 마음껏 드러내면서 연기력을 뿜어내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스펙타클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집중해서 보실 분들하면 그런 또 아름다운
그 미장센들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역시 극장에서 이 영화를 즐길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아쉽게도 이 영화가 메가박스의 단관 메가박스 체인에서만 상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가박스에서 또 상영되는데 뭐 당연하게도 상영 회차가 넘쳐나는 영화는 아니기 때문에 좀 찾아보시려면 그래도 좀 노력을 좀 많이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알마도바르의 스페인 영화들에 비하면 조금 더 상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긴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기대에는 충분한 만큼 상영을 하고 있지 않아서 저도 되게 시간을 되게 억지로 맞춰가면서 영화를 봤었어야 되더라고요. 꼭 추천해드릴 만한 영화고요. 뭐 올해 걸작 중에 한 편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페드로 알마도바르의 룸 넥스트 도어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소마 시네마였습니다.